어떻게 해야 되지만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금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드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커피를 내리는 것인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향을 마시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셔줘야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안개가 걷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래야지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에 대한 사랑은 비단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밥값은 아껴도 커피값은 안 아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커피 애호가들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전문점들은 커피에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장에 고지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결의 근원이 되었던 물질이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것인데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특히 전분이 많은 음식이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될 때 그 식품 내에 있는 단백질과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빵을 토스트하면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빵맛 특유의 구수한 향과 맛이 나듯이 커피도 생두를 우리가 로스팅을 하면 녹색에서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화하면서 다채로운 향과 맛이 구수해집니다. 이렇듯 열을 가하면 풍미는 깊어지지만 함께 생성되는 것이 바로 아크릴아마이드인데요. WHO에 의하면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제2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에게서는 그 발암 작용이 애매하지만 적어도 동물 연구에서는 발암 작용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커피에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주요 공급원은 바로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튀김, 빵, 콘플레이크 등등과 같은 다른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쥐 몸무게 1kg당 매일 2mg 정도의 아크릴아마이드를 섭취했더니 발암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 120mg에 해당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매일 섭취해야 되지만 암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매일 커피 6만 잔을 마시는 것과도 같은 양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해 난 결론은 우리가 일상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서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양은 미비하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도하고는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주는 1년이 지난 2019년도에 커피 산업 종사자들이 더 이상 커피에 발암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결이 났답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일생을 살펴보면 먼저 커피 열매에서 우리가 씨앗을 발라내어 녹색의 생두를 획득한 다음에 그것을 로스팅을 거쳐서 갈색의 원두로 만들고 그리고 원두를 갈아서 우려내서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커피의 맛과 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맛있으려면 식재료가 좋아야 하듯이 이 커피가 맛있으려면 이 생두가 좋아야 합니다. 커피 열매는 보시다시피 마치 앵두 열매처럼 생겼는데요. 빨갛게 잘 익은 열매 안을 보면 씨앗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바로 가공을 거쳐서 원두가 되는 건데요. 원두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2가지 품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급 커피로 인정받는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S컷,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주 생산지 중 하나가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산미와 아로마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반면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 원두로서 중간에 일자 모양의 컷이 나와 있고요. 주 생산지 중 하나는 베트남이고 산미와 아로마가 떨어지고 쓴맛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뭐 레어냐, 미디엄이냐, 아니면 웰던이냐 같이 굽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요. 이 원두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대표적인 맛이 달라집니다. 먼저 로스팅 매우 초기, 로스팅 초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라이트 로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생두 본연의 맛에 가까운 조금 더 산미가 강한 맛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로스팅을 해서 중간 단계로 가면요. 우리가 미디엄 로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맛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로스팅을 해서 우리가 다크 로스트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쓴맛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스팅을 더 해서 커피를 태워버리게 되면 탄맛이 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커피점에 가셔서 원두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원두가 옅은 밤색이기보다는 진한 갈색일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즉, 이 말은 로스팅을 가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커피 섭취와 관련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벤조피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이 이런 유기물들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아마도 다크 로스트 원두에 해당되겠죠. 아크릴 아마이드와 마찬가지로 물론 커피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 공급원은 아닙니다. 삼겹살, 훈제 햄, 생선구이, 튀김 등등에서 발견되는 벤조피렌 양이 훨씬 더 많은데요. 어찌되었든 커피가 벤조피렌의 주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다크 로스팅된 쓴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원두 커피를 마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쓴맛이 맛있게 느껴지셨나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느덧 그 쓴맛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쓴맛을 싫어하게끔 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쓴맛을 가진 커피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아무리 필요해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는데요. 즉 잠을 깨우고 공부나 일을 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기대하며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축적돼요. 이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 달라붙으면 너 에너지 많이 써서 방전되고 있으니까 좀 쉬어.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보충 좀 할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하게 되면 하품도 나고 졸음이 오게 되는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아데노신이랑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이 우리 두뇌로 들어가면 아데노신이 붙어야 될 그 자리에 카페인이 대신 들어가 앉아 있어서 아데노신이 뇌세포에게 너 잠 좀 자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분명 몸은 피곤한데도 우리의 뇌는 카페인이 달라붙어서 안 피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뇌세포에 붙어서 반짝이는 각성 효과를 내면 이때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같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로 하여금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비록 우리가 진화학적 관점에서 선호하지 않는 쓴맛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카페인 성분으로 인한 각성 효과와 중독 효과 때문에 우리는 커피를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할 때 관련성이 가장 높은 효과는 바로 카페인의 에너지 부스터 효과입니다. 이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뇌 세포에 붙어 있으면 우리 뇌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의 두뇌는 긴급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또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뇌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긴급 상황은 우리 원시 시대 인류가 처했던 긴급 상황입니다.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의 근육이 전시 상황에서 파워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근육에 효율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랍니다. 이 내성에 의한 효과 때문에 이것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까지의 카페인 섭취는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비록 커피의 종류와 추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240ml 스몰 사이즈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커피 3, 4잔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커피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커피 추출법 브루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내리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필터를 사용을 해서 걸러내는 여가식 커피로 대표적인 예로 핸드드립이라든가 더치커피, 콜드브루라고 하죠. 그 2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먹는 비여가식 커피로서 에스프레소라든가 우리 홈카페족의 애용품인 모카포트, 그리고 캠핑족의 감성 커피 제조기에 해당되는 프렌치 프레스, 그리고 커피를 넣어서 마치 보리차 끓이듯이 끓이는 터키식 커피가 이에 해당됩니다. 원두 속에 있는 대표적인 지질 성분은 카페스톨과 카웨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들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식 커피와 같이 카페스톨과 카웨올을 걸러낸 커피 같은 경우는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지 않지만 이 비여가식 커피 같은 경우는 지질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카페스톨, 카웨올 같은 지질 성분이 콜레스테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롭게 작용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항염, 항암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커피와 관련된 건강 효과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성분이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폴리페놀으로서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등등 갖가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통한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클로로겐산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두에서 로스팅이 가하게 진행될수록 이러한 클로로겐산 함량이 낮아지고요. 콜드브루 커피에 이 클로로겐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커피는 수백만 수천 개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중 가장 어려운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커피, 과연 마셔야 할까요, 말까요? 현존하는 연구를 종합해보면 건강 증진을 위한 커피 섭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하루 3, 4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비만, 당뇨, 암, 심장병, 조기 사망 등등 각종 만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립커피, 콜드브루와 같이 여가식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혈액 지질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설탕, 시럽, 크림을 추가해 먹는 커피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만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건강한 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쓴맛이 아닙니다. 마치 차를 마시는 듯한 산미가 살아있는 커피가 진정 건강한 커피입니다.